저는 이제 1월 10일이냐 뭐 이렇게 승인이 나는 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는 호재가 그게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사실 5천만 원 정도 넘어설 때 이미 반영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네. 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서는 투자 분석가이자 작가님이신 심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 가상자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채널 첫 출연이시니까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암호화폐 이제 분석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가이기도 하고 키웨스트 77이라는 회사의 이제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 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개인들의 특히 이제 개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활동들, 그리고 그에 또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공익적인 활동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네. 신간을 내셨는데 제목이 암호화폐 시대에 부자 되는 원칙, 키웨스트의 디지털 자산 투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님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에 전 직장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고 이니스프리지만 증권사에 취직을 2000년도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식 그 증권사 지점에 가서 네. 동원증권이었죠 예전에 차모 동원증권. 대리님. 네. 지금은 이제 임원이 되셨는지 뭐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직접 배웠어요, 찾아가서. 직접 방문하셔서.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지켜보면 이제 개인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금융권이나 그런 이제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아직도 저는 제대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동안 제가 경험한 것들을 순수하게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 난이도는 좀 낮게 좀 했지만 네. 정말 이제 주식도 관련이 되는 책이고 암호화폐도 관련이 되는 책이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원칙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책이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이 대표님 경험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원칙들을 더 집중해서 네. 어떤 테크닉적인 것들보다는 좀 큰 범위의 어떤 원칙들을 그렇죠. 더 집중을 예. 해서 이제 집필하신 책이라는 걸 갖다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특히나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투자 원칙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들부터 본격적으로 할 텐데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투자에 대한 또 전문가이시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말씀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지금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대로 쭉 치고 갈 것인가, 크게 조정을 받을 것인가 막 설왕설래하고 계신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현재 포지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만 놓고 보면 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됐냐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올해 그 다우 나스닥,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오일 이런 것들을 저는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작년 12월 31일에 업비트 원화 기준으로 2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6천만 원이면 3배가 오른 거고 2023년만 놓고 봤을 때는 또 오일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오일은 처음에 내렸었어요. 네. 그리고 한 100불을 찍고 지금 한 68불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12월 31일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2023년 1월 1일에 한 종목 그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만 투자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성적이 좋으냐를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한 3배 정도 오른 거고 다우 나스닥이나 코스피는 조금 올랐지만 직전 연도에 비해서 오른 거를 보면 사실은 원금 회복이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5일을 투자했다 그러면 스윙 정도로 아니면 중장기 투자해서 한 65불, 60불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해서 100불에 만약에 매도를 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은 투자였겠지만 연초 기준으로 보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일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드렸을까요? 많이 하셨겠죠. 네, 그 중에 비트코인 사신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진짜 적으실 것 같아요. 거의 없으시고요. 네. 전화가 언제 오냐면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 될 때 그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전화가 왔어요. 딱 지금 사도 지금이네요. 괜찮으냐? 네. 그게 개미들이 항상 그 소위 말해서 돈을 벌기 힘든 이유죠. 맞습니다. 2천만 원일 때도 내가 매수를 안 했었는데 지금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에서 500만 원 밀렸다고 예를 들면 지금 5,8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걸 지금 매수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고점에 있다. 네, 지금 네, 과연 예전에 최고점이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8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8,100만 원 정도. 8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그런 또 생각을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뭐 더 많이 상승은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과열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것도 아마 대표님께서 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초에 현물 ETF 승인에 관한 이슈가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의 대중들의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블룸버그에서는 내년 1월 10일에 승인될 확률 90%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기습적으로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내년 1월 10일에 90%에 대한 관점들 어떻게 보시는지와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ETF 때문에 현재 가격이 굉장히 선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1월 10일이냐 뭐 이렇게 승인이 나는 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옆집에 사는 뭐 누구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지금 가격이 상승했을 거고 그럼요. 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는 호재가 그게 호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사실 5천만 원 정도 넘어설 때 이미 반영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요. 네. 그 외의 변수가 그럼 왜 지금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배 가까이 올랐느냐?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네네. 그게 마무리가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1년이 넘어서고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좋지 않은 쪽으로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또 이렇게 은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또 수요가 좀 있겠죠. 그다음에 금리도 보면 지금 미국에서 어거지로 금리를 지금 뭐 계속 좀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결국은 내년에는 조금 낮추는 쪽으로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비트코인이 뭐 현물 ETF다, 반감기가 있다. 근데 사실은 가격이 8천에서 2천까지 빠졌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4천만 원까지 올라온 건 맞다고 보고 냉정하게 보면 ETF 현물 승인되는 것 때문에 오른 거는 4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오를 때 도움을 줬다고 좀 볼 수도 있다.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물 ETF 그다음에 반감기 요 두 가지 정도로 많이 보시고 다른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오늘 좀 색다른 이야기를 많이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조금 더 근본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들은 어떤 이슈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좀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한 가지를 첨언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자 비트코인 자체가 오를 수 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호재들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6천만 원 정도 돼서 조정을 원래 같으면 좀 슬퍼하실 수 있겠지만 4천만 원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고 한데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 외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변수들이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네 이런 것들이 좀 오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가가 테슬라 같은 주가들은 뭐 5배도 오르기도 하고 저점 대비 넷플릭스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다우 나스닥도 사실 많이 올랐는데 다우는 냉정하게 2년 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나스닥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미국에서는 또 아직 보는 그 시각이 비트코인이나 특히 비트코인만 보는데 이더리움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나스닥의 한 종목 정도로 지금 생각을 미국에선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까지. 그렇죠. 저희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면 좀 슬픈 얘기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 미국에 있는 시장 그리고 우리가 아는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은 외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아직은 좀 낮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냉정하게 비트코인 정도만 인정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저도 그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알트코인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거의 대부분 집중을 하고 아주 소수가 이더리움에도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뭐 비중 자체 아직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니까 요거는 이제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호재인데 지금 이게 가격의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결국은 투자자들은 요 구간들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금 ETF 2004년에 이 GLD와 좀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처럼 뭔가 좀 장기적으로 길게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사실 중요한 이슈가 아닌데 네. 이 투자 주체들마다 다들 좀 어떤 성향들이나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을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네. 금 같은 경우에는 금이 이제 본원 상품이고 금을 이제 파생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금은 비트코인 하나 정도로 볼 수 있고 네.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이제 50위권에서 100위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사라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 다음에 뭐 솔라나는 사실 FTX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10위권 안에 이제 에이다가 지금 한 6, 7위까지 올라와 있고 그렇죠. 최근에 네.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많이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양상으로 갈 수 있냐면 비트코인만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랙록에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얘네가 점유율을 한 70% 갖고 왔어요. 그러면 웰스파고나 그 다음에 또 피델리티는 주로 연금을 다루는 회사잖아요. 그쵸, 네.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야 비트코인을 블랙록 상품이 다 가져갔는데 점유율을 네. 우리가 비트코인 저 30% 20% 갖고 가야 돼? 우리 이더리움으로 갈게. 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러네요. 어떻게 되냐면 미국 기관들이 들어오는 자금의 양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을 텐데 네.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그렇게 파격적으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좋습니다. 네. 실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화를 가지고 사고 팔지만 2017년도 18년도까지만 해도 저도 BTC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알트코인을 트레이딩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알트코인을 매도하는 순간 이게 비트코인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순간 자동 매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 두 가지 측면들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일단 우상향 한다고는 봅니다. 네. 지금 어떤 금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다른 알트코인의 관계들도 지금 어떤 식으로 ETF를 통해서 네. 균형이 맞춰지는지도 많이들 좀 이해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하나 더 여쭤보면은 대표님께서는 이제 종목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느냐 이런 관심들이 많으신데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유하고 관리를 하면은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네. 2022년 12월 31일 한 벌써 이제 1년 전이죠. 네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매수를 해서 계속 한 1년 정도 들고 가라.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분들한테. 네네. 자, 그럼 만약에 한 비트코인이 4천만 원 정도 됐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파도를 좀 보시고 어느 정도 오르면 사고 팔고 하면서 들고 가보셔라라고 할 것 같고 네네. 질문 주신 거의 가장 핵심 짧은 건 뭐냐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만약에 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 1,000만 원을 우리가 풀매수해서 들고 있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거고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1,000만 원이란 이제 자금이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만약에 1년에 4번만 투자할 수 있으면 이 비트코인이 예를 들면 올랐다 내려갈 때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뭐 5% 10% 이렇게 폭락하는 날들이 나와요. 네. 그게 보통 분기에 한 번 정도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정도. 그때만 매수해서 반등을 먹어도 그때 한 20-30%만 먹어도 누적 수익률로 1년에 100% 먹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 세 번째 측면을 제가 좀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떤 항상 짧게 말씀인지가 갖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네, 아니고 어떤 그 정확한 그 구간들에서 그렇죠. 더 밀도 있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네.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이제 이게 맞는 게 많은 분들이 꼭 이제 지금 시점에 전화 오신다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는 그걸 또 일종의 시그널로 봅니다. 네, 그거 진짜 네. 중요한 네. 시그널이 맞고 꼭 보면은 이제 낮을 때는 안 사고 계시다가 오를 때 더 오를까봐 굳이 그 구간에서 많이들 매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손익분기점 넘는데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손실을 보는 구간도 많이 생기는데 이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그런 구간들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들을 활용해라. 이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 중요한 이슈가 이제 반감기 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반감기 관련해서는 이제 2024년 내년 4월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자들의 어떤 이슈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2월에서 3월에 이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을 던져서 이제 잠깐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 매도하는 그런 네. 채굴자들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채굴을 안 해보신 분들이 단순히 상상을 하시게 되면 100%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이더리움 채굴기를 한 대를 위탁으로 맡겼었고요. 아, 네네. 이제 계란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던 그때 시절이어서 네네. 한 대를 더 이제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예를 들면 하루에 7만 원, 8만 원 정도의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더리움이 제 지갑으로 들어오니까 연말에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이후로 가격이 처음에 480만 원이었어요. 그때. 네. 960만 원에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 밀린 거예요. 그게 2017년도 12월 2017년 12월. 네. 처음 불장이 1차 불장이 왔을 때인데 그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네. 두 대를 더 제가 보너스 받은 게 있어서 구매를 하고 싶은데 네. 그때 20일 정도 뒤에 받았어요. 밀려서.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8년도에 1월 15일, 20일쯤에 폭락이 있었잖아요. 폭락했죠. 네. 근데 저는 그때 받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더리움이 그 전에 한 15만 원, 20만 원 갈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30만 원 갈 수 있나? 30만 원 훌쩍 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한 대당 예를 들어서 매일 이더리움을 한 알씩 놨다 그러면 저는 두 알을 받고 네 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반감기 같은 게 온 거예요. 이더리움도. 네네. 이게 네 알씩 놨던 게 두 알이 됐는데 그때 가격이 또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처분을 한번 했죠, 이제. 왜냐하면 기계가 이게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픽 카드 8개가 꽂힌 게 한 대인데 네. 이게 24시간 가동되니까 또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하루 쉬고 얘가 그럼 알을 4개 놨던 게 하나를 못 낳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풀로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네. 거예요. 반감기라는 건 뭐냐면 이 4개의 매장이 한 매장당 3천만 원의 매출이 월 나오고 있었는데 네. 내일부터 1,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루에 한 달에 나오는 매출이 1억 2천만 원이었죠. 네. 다음 달에 6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줄어버렸죠. 자 편의점에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대략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천만 원 팔던 매장이 1,500만 원이 되면 그 매장 4개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저 왜 접어야 되냐면 1번, 2번 매장은 3천만 원 유지가 되고 3, 4번 매장이 제로제로면 3, 4번 매장만 접으면 되지만 1, 2, 3, 4번 매장이 동일하게 1,50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면 매출이 손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될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사실 가장 좋은 선택은 자, 채굴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제 업체들이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던져야죠. 그렇죠. 가격이 좀 그나마 괜찮을 때. 저는 사실은 지금 가격이 오른 수요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겪었기 때문에 채굴업자들도 채굴자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 시세 올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고 네네. 조금 미리 던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업체도 있어요. 채굴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제 넘어갔지만 점유율이 우리는 그냥 버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 채굴기는 한 개를 알을 낳다가 0.5개밖에 못 낳아요. 그리고 이미 1년, 2년 돼가면 이게 많이 이제 노후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오를 걸로 예상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니까 현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어느 정도 던지고 네. 그걸로 다음 채굴기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망한 업체들 채굴기가 헐값에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땅이 넉넉하게 있고 전기만 공급될 수 있다면 그 업체들은 그 채굴기를 생산성은 낮지만 헐값에 아까 48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반감기 전 정도 되면 그 채굴기들이 아마 10분의 1 가격도 못 받을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땅하고 전기만 어느 정도 있으면 얘가 한 개를 낳다가 0.2개만 낳을 수 있어도 네. 규모의 경제를 갖고 할 수 있는 업체는 갖고 가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반감기 이전에 채굴 업체들은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한꺼번에 던지다 보면 일반 투자자나 기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 던지는 시그널이 들어오면 슈퍼컴퓨터들이 로직이 이제 매수 매도가 적용이 돼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떨어지면 우리도 같이 던져 이런 게 나오면
한번 하락이 크게 올 수 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다르지만 약간 우리가 채굴자들의 죽음의 소용돌이 뭐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시나리오랑도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이제 그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했던 구간들이 비슷하게 겹치는 네. 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감기 얘기를 하면서 채굴자들 얘기로 이제 좀 넘어갔었고,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감기를 또 많이 기대하는 이유는 과거 이제 세 차례 반감기 이후에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4년 이 4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1년 반, 뭐 그 정도 상승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표님은 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2,100만 개 그 개수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가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우리가 피자를 구매했던 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박 작가님하고 저하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받았으면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을 확률도 좀 낮을 수 있고 맞죠. 네. 그 당시에는 한 뭐 4, 5년 동안은 별 만약에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어디다 처박아 놨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다시 꺼내려고 봤더니 암호가 뭐 25개 넣어야 되고 뭐 이러면 네. 내가 갖고 있지만 못 찾는 경우도 못 찾는 경우 너무 있고 많죠. 그래서 2,100만 개 중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최소 10%에서 20%는 그냥 묶여있는 비트코인이 있을 수 있으면 그렇죠. 실제로 한 1,700만 개에서 1,800만 개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그 그래요? 정도가 있다고 보고. 네, 실제로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산업을 저도 지켜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10년 이상을 버티면 일단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10년을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전만큼 무시하기는 좀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제가 12년 전에 공부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잖아요. 네. 그게 A부터 Z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만 팠어요. 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왜 미국의 그 아이비 리그 출신 사람들이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가서 월급을 많이 받느냐. 파생 상품을 만드는데 미국이 정말 도사인 거예요. 천재들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에 이제 비트코인 하나 나왔잖아요. 파생 상품은 한 100개, 200개 나올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 그 부분을. 시작을 안 했는데 분명히 금융기관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뭐 JP 모간 뭐 이런 은행권에서는 뭐 체이스도 있고 금융회사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출발하는 데들이 있을 거고 나중에 따라가는 데가 있을 거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금융시장을 보면 뻔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펀드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제 좀 식상한 거예요. 네. 새로운 상품을 뭘 내고 싶은데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모르고 좀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펀드를 만들어 줄게. 뭐 이더리움 펀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없으면 뭐 에이다 펀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좀 사람들한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판매되고 조금 무르익는데 저는 한 3년 이상 걸릴 거예요. 3년 이상. 그걸 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 지난달에도 28일 정도 출장 갔다 왔지만 네. 관련된 분도 만나지만 저는 길거리에서 차 한잔하거나 밥 먹고 할 때 이야기를 막 나눠보고 이런 얘기도 해보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많이 알고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도지코인에 열광하나 미국 사람들은 도지코인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직까지. 네. 그게 냉정한 현실이고 네. 알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굳이 말씀드리면 아시아권인데 아시아권 맞습니다. 그거는. 네. 그렇다.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 뭐 이렇게 뭐 유럽에 좀 잘 사는 나라들 이런 데는 특히 유럽 쪽은 전혀 관심이 없다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일 거예요.